아니, 저게 무엇이야? 어머님, 인사 올립니다. 등 뒤에 달고 온 저 혹덩이 말이다. 홀레날에 갓난 것을 업고 시댁문을 들어서는 법이 어디 있느냐? 서화는 어찌하여 돌쟁이 아기를 등에 업고 홀레날에 나타난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언덕배기를 타고 넘어와 들판을 가로질러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들풀이 바람결에 일제히 한쪽으로 누웠다 일어서기를 반복했고 하늘은 낮게 드리운 잿빛 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길 양편으로 늘어선 감나무들은 이미 잎을 다 털어낸 채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가지 끝에 매달린 붉은 감 몇 알이 차가운 바람에 쓸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을씨년스러운 풍경 속을 비탈길 따라 초라한 행렬 하나가 느릿느릿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지게꾼 2명이 검게 그을린 살림 꾸러미를 지고 비틀거렸고 그 뒤를 허름한 가마 한 채가 따라 붙었습니다. 가마꾼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으며 풍악 소리는커녕 낙엽 밟히는 바스락 소리만이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본디새 색시가 탄 꽃가마라면 울긋불긋 단장하고 흥겨운 풍악 소리가 앞을 열어야 마땅하거늘 이 행렬은 마치 상여를 뒤따르는 발걸음처럼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길가에서 지켜보던 마을 안악 하나가 옆 사람의 소매를 슬그머니 잡아당기며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혼례 행렬이야. 초상집 행차가 따로 없구먼. 옆에 선 노파가 혀를 차며 짧게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저 가마 안에 탄 색시가 가엾어도 저리 가엾을 수가 없네 그려. 가마 안에 앉은 이는 서화라는 이름의 처녀였습니다. 까디 16을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연지도 곤지도 없었고 고운 비단 홀레복 대신 불에 그을린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낡은 무명 치마 저고리만이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붉게 남아있는 화상 자국이 이 홀레 날의 사연이 얼마나 기구한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무릎 위에 2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2달 전 한여름에 건조하고 바람 많던 밤이었습니다. 불씨 하나가 이웃집 담을 넘어 초가지붕을 삼키더니 순식간에 온 집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창밖으로 돌쟁이 산이를 먼저 내던지시고 어머님을 구하러 불길 속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서화는 맨발로 마당에 서서 불길을 향해 목이 터져라 아버님을 부르짖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고서야 이웃 사람들이 잿더미를 뒤졌지만 2 분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계셨습니다. 서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우를 품에 끌어안은 채 밤새 흐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세상에서 서화에게 남은 것은 오직 등에 업힌 돌쟁이 아우산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중매쟁이 노파가 찾아온 것은 사무제를 마치고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노파는 방문을 열자마자 서슴없이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갈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어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이 2 남매 모두의 살 길이요. 윤진사댁 외아들이 혼처를 구하는데 변씨 마님이 부지런하고 야무진 며느리를 원하시니 이보다 좋은 자리가 없소이다. 서화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허나 냉기가 점점 짙어지는 헛간방에서 산이가 오들오들 떨며 기침을 해대는 것을 보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아우에게 따뜻한 방 한 칸이라도 얻어주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상복도 채 벗기 전에 홀레복을 걸치고
눈물을 삼키며 가마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서화의 등에는 낡은 포대기가 칭칭 감겨 있었고 그 속에서 산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등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지자 서화는 그 온기에 기대어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산이가 태어나던 날부터 늘 그리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딸아, 저 아이는 내 짐이 아니란다. 반드시 빛을 낼 아이이니 부디 포기하지 말 거라. 그 말씀이 이제는 이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유언처럼 서화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가마가 비탈을 내려가며 크게 흔들리자 산이가 잠결에 옹알이를 했습니다. 서화는 손을 뒤로 뻗어 포대기 위를 가만히 토닥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산아, 두려워하지 마라. 누님이 여기 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 비탈길 끝에서 두 남매가 함께 견뎌야 할 모진 세월이 소리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윤 진사댁 대문 앞에 멈춰 서자 마당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님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알부자, 진사댁 안주인답게 곱디고 온 비단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은비녀가 반듯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수십 년 안주인 자리를 지켜온 위세가 고스란히 풍겨 나왔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하인 서너시 도열의 새 며느리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님의 눈빛만큼은 한겨울 서리발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서 어떤 따뜻한 환대도 이 마당에는 없으리라는 것을 한눈에 느끼게 했습니다. 가마꾼이 문을 열자 서화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의 눈이 서화의 위아래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낡은 무명 치마 저고리, 손목 위에 선명하게 남은 화상 자국, 그리고 등 뒤에 칭칭 감긴 낡은 포대기까지 훑어보는데 걸린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님의 미간이 깊게 좁혀지더니 이내 입가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마당에 도열해 있던 하인들도 서화의 등 뒤 포대기를 보고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저게 무엇냐?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날은 서화의 가슴을 서늘하게 베어들었습니다. 서화는 무릎을 꿇고 깊이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인사 올립니다. 시어머님은 대답 대신 턱으로 포대기를 가리켰습니다. 등 뒤에 달고 온 저 혹덩이 말이다. 혼례 날에 어린 것을 업고 시댁문을 들어서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내 원참, 이런 해괴한 혼례가 어디 있단 말이냐. 서화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말들이 치밀어 올랐지만 첫날부터 시어머님께 대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포대기 속에서 잠이 깬 산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퍼지자 시어머님의 눈이 더욱 날카롭게 좁혀졌습니다. 당장 저 아이 입 좀 달래라. 경사스러운 날의 곡소리가 웬 말이냐. 마당 한편에 서 있던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어서 달래드리십시오. 아기가 낯선 곳이라 놀란 듯합니다요. 서화는 급히 몸을 돌려 산이를 추슬렀습니다. 산이는 낯선 냄새와 낯선 목소리에 잔뜩 긴장했는지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미 등을 돌려 안채로 들어가 버렸고 그 뒷모습이 어찌나 냉랭하던지 마당에 서 있는 서화의 두 발이 땅에 못 박힌 듯 무거워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서화는 산이를 포대기에 쌓아 안고 윤서방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이 나직하게 켜져 있었고 윤서방이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서화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서화의 품 안에 안긴 산이에게 머물더니 이내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부인, 설마 그 아이를 이 방에 데려올 생각이요? 서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산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제 곁에 두지 않으면 밤새 울 것입니다. 윤서방은 난처한 표정으로 방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시어머님의 눈치가 걱정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시면 또 말씀이 나올 텐데 참으로 난처하구려. 그때 마당에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얘야, 그 아이는 건넌방에 따로 재워라. 첫날 밤부터 그게 무슨 꼴이냐. 서화는 산이를 더욱 꼭 끌어안으며 방문을 향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산이가 아직 어려 혼자 두면 위험합니다. 제가 곁에서 돌봐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의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멀어져 갔습니다. 윤서방은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펼쳤고 서화는 산이를 품에 안은 채 자리에 누웠습니다. 호롱불이 꺼지고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산이가 서화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서화는 그 작은 숨결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서 소리 없이 깊어갔습니다. 윤진사댁에 발을 들인 지 어느덧 2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설고 서먹했던 집이 이제는 하루하루가 버텨야 할 싸움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집 안의 기본 허들을 실은 하인들에게 맡기면서도 유독 서화에게만은 다른 종류의 일을 골라 맡겼습니다. 하인들 조착거리는 뒷간 청소, 무거운 장독을 혼자 옮기는 일, 뒷마당 잡초를 맨손으로 뽑는 일, 기름때가 잔뜩 낀 붓두막을 무릎 꿇고 닦는 일, 그리고 겨울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창고, 바닥을 쓸고 닦는 일까지 고스란히 서화의 몫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하인들이 눈치를 보며 거들려 했지만 시어머님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난 뒤로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화가 무릎을 꿇고 붓두막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던 하인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서화는 고개를 들어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소. 큰 마님 눈에 띄면 자네가 곤란해지니 신경 쓰지 마시오. 하인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화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붓두막을 닦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마디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무릎은 시렸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산이는 낮 동안 대부분을 서화의 등에 엎여 지냈습니다. 시어머님이 산이를 안 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서화는 어떤 일을 하든 산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막 시작한 산이는 서화가 등에 업어주면 포대기 위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두리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까만 눈망울이 어찌나 초롱초롱하던지 서화는 힘이 들다가도 산이의 눈빛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것이 서화가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산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어김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산이가 옹알이라도 하는 날이면 마루 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얘야, 저 아이 좀 조용히 시켜라. 내 귀가 다 먹먹하다. 서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황급히 산이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산아, 쉬. 조용히 하자. 산이는 누나의 손길이 느껴지는지 칭얼거리다가도 이내 잠잠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화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윤서방 방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화가 장독을 옮기다 손을 다쳐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났습니다. 마침 사랑채에서 나오던 윤서방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서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이 장독이 너무 무거워 혼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윤서방은 잠시 멈칫하더니 마당 저편 시어머님이 앉아있는 쪽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부인, 어머님께서 보고 계시오. 내가 나서면 또 저녁 내내 잔소리를 들을게요. 부인이 알아서 하시오. 서화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혼자 장독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밤 산이가 잠든 뒤 서화는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 다친 손가락을 물로 씻어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잠든 산이의 얼굴이 호롱불빛에 포근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산아, 괜찮다. 누님이 여기 있다. 찬바람이 방문 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호롱불이 가물거렸습니다. 그러나 서화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버텨내야 할 날들이 아직 끝없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겨울이 물러가고 뒷마당, 담장 밑으로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초봄이 되었습니다. 윤진사댁에 발을 들인 지 어느덧 반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서화의 두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볼은 야위었으며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혹사하며 버텨온 흔적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화의 눈빛만큼은 흐릿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다짐이 뼛속 깊이 굳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그 사이 훌쩍 자라 이제는 뒤뚱뒤뚱 뛰어다니며 마당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화를 보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 치마폭에 얼굴을 묻는 산이의 모습이 이 집에서 서화가 누리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날도 서화는 산이를 등에 업고 윤서방 방 앞 마루를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마루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처마 끝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윤서방이 장부를 펼쳐놓고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딱딱딱 알을 튕기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지다가 이내 뚝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윤서방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왜 맞질 않지? 분명 15냥인데 14밖에 안 나오니 원. 윤서방은 혀를 차며 처음부터 다시 주판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 소리가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막히는지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방의 답답한 한숨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서화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화의 등 위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방 안을 들여다보던 산이가 갑자기 작은 손가락 하나를 꼿꼿이 세우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 서화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이는 방 안의 주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채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서화는 그만 걸레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 둘, 셋. 산이는 손가락을 차례로 펴 보이며 천천히 셌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5개를 모두 펼쳤다가 다시 하나씩 접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접은 산이는 그 손가락을 방 안을 향해 꼿꼿이 내밀었습니다. 하나.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윤서방이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손가락 하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산이가 내밀어 보인 숫자대로 주판을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딱딱딱 알이 움직이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맞잖아. 15이 맞아. 내가 자리 하나를 빠뜨렸구나. 서화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산이가 셈의 오류를 알아챈 것이었을까요? 서화는 산이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산이는 이미 방 안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마당 귀퉁이에서 깡충거리는 참새를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눈빛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마루 아래를 지나가던 늙은 행랑아범 득수가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산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 일을 전해 들은 시어머님은 콧방귀를 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연이겠지. 그 나이 아이가 셈을 안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오히려 소름이 돋는구나. 아이가 저러면 귀신이 씌인 게야. 서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뜨거운 것이 불씨처럼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빛을 낼 것이니 부디 포기하지 말거라. 서화는 자리에 누운 산이의 작은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산아, 내가 누님한테 보여줬구나. 산이는 대답 대신 눈을 감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하던지 찬기가 가시지 않은 방 안이 잠시나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윤진사댁 마당에는 떼약볕이 쏟아졌고 처마 밑 그늘에서도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을 만큼 무더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서화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뒷마당 장독대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땡볕 아래 허리를 구부린 채 마당을 쓸고 닦는 일은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쉬지 않아야 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인들이 처마 밑 그늘에 앉아 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서화에게는 잠시 앉아 쉴 틈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서화 쪽을 수시로 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산이는 마당 한쪽 구석에 혼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산이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산이는 손에 나뭇가지 하나를 쥐고 흙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이 흔히 하는 낙서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이의 손놀림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긁어대는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한 획 하나하나를 천천히 그어가는 산이의 손에는 어딘가 모르게 진지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침 땔감을 지고 마당을 가로질러 가던 행랑아범
득수가 산이 곁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득수는 허리를 숙여 산이가 흙바닥에 그어놓은 것을 들여다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이가 흙바닥에 새겨놓은 것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숫자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작은 획들까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나름의 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득수는 주위를 한 번 두리번거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전히 대청마루에서 부채를 붙이고 있었고 서화는 뒷마당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득수는 땔감을 내려놓고 조용히 산이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산이야, 이게 무엇이냐? 산이는 고개를 들어 득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또렷하고 맑던지 득수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숫자요. 산이는 태연하게 대답하고는 다시 나뭇가지를 들어 흙바닥에 획을 그었습니다. 득수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살림을 하며 온갖 사람을 봐온 득수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을 보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눈빛을 가진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득수는 다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품속에서 보자기에 싼 삶은 밥 몇 알을 꺼내 산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산이야, 이거 먹어라. 그리고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아범이 혼납니다요. 산이는 밤을 받아들고 하나를 입에 넣더니 나머지를 꼭 쥔 채 득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범, 고마워요. 득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재주가 이 집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지인 행랑아범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들키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저 빛나는 눈망울이 세상에 제대로 쓰일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화는 산이를 씻기다가 산이의 손에 흙이 까맣게 낀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화가 그 손을 물에 담가 닦아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산아, 오늘 마당에서 뭘 했어? 산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들어 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 썼어요. 누님. 서화는 손을 닦아주던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산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아, 누가 볼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화는 산이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을 울렸습니다. 반드시 빛을 낼 것이니 부디 포기하지 말거라. 이 아이는 반드시 빛을 낼 것입니다. 서화는 그 확신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여름 햇살이 마당을 하얗게 달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떼약볕이 기와지붕 위에서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고 있었고 처마 밑 그늘조차 숨막힐 듯 더운 날이었습니다. 서화는 장독대 사이를 오가며 뒷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빗자루를 놀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채 깊은 곳에서 시어머님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찌나 날카롭고 우렁찬 소리였던지 마당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화도 빗자루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 집구석에 도둑이 들었다. 내 옥비녀가 어디 갔느냐. 잠시 후 또 한 번 고함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다
이리 모여라. 내 옥비녀가 사라졌단 말이다. 하인 하나가 허겁지겁 안채에서 뛰어나오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서화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마님, 큰 마님께서 안채로 들어오시랍니다. 어서 가십시오. 서화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산이를 등에 업은 채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방문을 열자 시어머님이 장롱 앞에 서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장롱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비단 보자기들이 마구 헤쳐진 채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방 한쪽 구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어머니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인 서넛이 방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서화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내 옥비녀가 사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저 장롱 안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 손님 맞이하려 꺼내보니 감쪽같이 없어졌어.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 서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가져간 일이 없습니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콧방귀를 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하필 내가 온 뒤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보나 마나 뻔하다. 그 아이 먹일 것이 없으니 내 폐물에 손을 댄 게지. 서화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억울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저는 결단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렇다면 증거를 내놓거라. 증거도 없이 억울하다 하면 그게 도둑이 할 소리다. 서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내놓는단 말입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눈물을 보이면 오히려 더 몰아붙일 것이 뻔했습니다. 서화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방을 샅샅이 뒤지셔도 좋습니다. 저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서방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어머님께서 저리 말씀하시니 방 안을 내보이는 것이 도리겠소. 하인들이 서화의 방으로 몰려가 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산이의 포대기, 그리고 헤어진 버선 한 켤레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래도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없다고 없는 게 아니다. 어딘가에 따로 숨겨두었을 게야. 그때 서화의 등 뒤에서 산이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산이의 눈이 방 안을 빠르게 훑더니 장롱 아래 어둑한 구석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작은 눈빛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서화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얘야, 잘 들어라. 내 옥비녀가 나오지 않으면 너와 저 아이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한다. 도둑과는 한 집에서 살 수 없다.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서화에게 내뱉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서화는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밖으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가슴 안쪽은 불에 타는 듯 뜨겁고 아팠습니다. 방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득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화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시어머님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에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집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안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전히 서화를 내려다보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윤서방은 방 한쪽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방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서화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시어머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지만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은 산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서화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숨을 고르며 버텼습니다. 등 뒤에서 산이가 상황을 느끼는지 잔뜩 긴장한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칭얼거릴 법도 한데 이날따라 산이는 방 안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화의 등 뒤에서 산이가 몸을 뒤틀며 내려달라는 듯 칭얼거렸습니다. 서화가 황급히 산이를 등에서 내려 옆에 세우자 산이는 아장아장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어딜 들어와. 당장 데려가거라. 그러나 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아래 어둑한 구석을 작은 손가락으로 똑바로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장롱 아래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어서 데려가지 못해. 그러나 방문 밖에서 지켜보던 득수가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큰마님, 혹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요? 시어머님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마지못해 하인을 시켜 장롱 아래를 살피게 했습니다. 하인이 허리를 깊이 굽혀 장롱 아래 어둑한 구석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옥비녀였습니다. 비녀 끝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큰마님, 여기 있었습니다요.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옥비녀는 장롱 서랍 깊숙이 넣어두다가 어느 순간 굴러떨어져 장롱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서화가 훔쳐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화는 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편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참담하고 서러웠습니다. 서화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시어머님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윤서방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슬그머니 몸을 돌려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옥비녀를 받아들고도 서화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이를 흘겨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가 어찌 알았을꼬. 귀신이 따로 없구나. 저런 아이가 집 안에 있으니 오히려 더 소름이 돋는다. 서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이의 손을 꼭 잡아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득수가 서화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득수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고생하셨습니다. 산이가 작은 마님을 살렸습니다. 서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이의 손을 더욱 꼭 쥐며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눈에 맺혔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산이에 대한 감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버텨낼 수 있다는 뜨거운 확신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산이가 이 누님을 살렸습니다. 여름이 저물어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윤진사댁 대청마루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가끔씩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멀리 뒷산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마당 한편 감나무에는 풋감이 제법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마루에 앉아 포목 장수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찾아오는 장수였는데 갖가지 빛깔의 비단과 무명을 들고 와 윤진사댁에 납품하는 것이 오래된 거래였습니다. 장수는 능청스러운 웃음을 띠며 마루 위에 천꾸러미를 하나씩 풀어 펼쳐 놓았습니다. 마님, 올해는 특별히 좋은 비단을 가져왔습니다요. 한양에서 직접 들여온 것이라 색도 곱고 결도 고릅니다. 한번 보시지요. 시어머님은 천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방은 옆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거래 내용을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마루 아래 마당에서 빨래를 개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서화 곁에 서서 마루 위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까만 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자를 꺼내 비단 한 필씩 길이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자를 천 위에 대고 길이를 잰 뒤 숫자를 불러주면 윤서방이 장부에 받아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비단은 15자 되겠습니다. 이쪽은 12자 반이고요. 시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값을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거래가 오가는 사이 서화는 빨래를 개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산이가 갑자기 마루 위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이의 눈이 장수의 자위에 고정된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수가 자를 댈 때마다 산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속으로 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화는 빨래를 내려놓고 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산이는 누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한 듯 마루 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장수가 또 한 피를 재며 말했습니다. 이건 10자 되겠습니다요. 그 순간 산이가 서화의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누님, 저거 틀렸어요. 서화가 깜짝 놀라 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이는 마루 위의 자를 손가락으로 똑바로 가리키며 다시 말했습니다. 9자예요. 10자 아니에요. 마루 위에 있던 시어머님과 윤서방 그리고 장수의 시선이 일제히 산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장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꼬마가 참 귀엽구먼요. 아이가 무슨 자를 알겠습니까요? 허허. 그러나 윤서방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수가 쟀다는 비단 위에 자를 직접 떼어 보았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방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것이오? 9자 하고도 반밖에 안 되는구먼.
장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자의 눈금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보다 길게 제어 같은 값에 더 적은 천을 넘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장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요. 제가 자를 잘못 가져온 모양입니다요. 실수를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눈을 부릅뜨고 장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실수라고 해마다 거래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속아왔는지 모르겠구나. 당장 제대로 된 자로 다시 재거라. 결국 비단 전체를 다시 측량하여 부족한 분량만큼 더 받아내는 것으로 거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수는 잔뜩 굳은 얼굴로 짐을 챙겨 대문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산이 쪽을 슬쩍 바라보다가 이내 눈길을 거두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쥐새끼같이 눈치만 빠르다니. 어쩐지 찜찜해. 마당 한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득수가 빙긋 웃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서화는 아무 말 없이 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이는 누님의 손을 잡은 채 장수가 나간 대문 쪽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작은 옆모습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가을이 문턱을 넘어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잎이 하나둘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서늘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처마 끝 풍경이 바람결에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윤진사댁 사랑채에서는 북가는 소리가 뚝 끊겨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덕막 높기로 소문난 유생원의 부친상이 났는데 유생원이 윤서방에게 재문을 부탁해온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진사댁 아들이라면 일에 글재주가 있으려니 여긴 것이었지요. 그러나 윤서방은 사흘째 종이만 구기며 한 줄도 써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윤서방이 쓰다 구긴 종이 뭉치를 마당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 도무지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으니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내일까지 재문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 일을 어쩐단 말이오. 서화는 마당에서 그 종이 뭉치를 주워 슬쩍 펼쳐보았습니다. 몇 글자 끄적이다 지운 흔적만 가득했습니다. 서화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접어 옆에 놓았습니다. 산이는 서화 곁에 쪼그려 앉아 감나무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까만 눈망울이 떨어지는 잎을 따라 움직이다가 이윽고 멀리 하늘 위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산이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화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흰 구름은 아버님 그리워 하늘을 떠도는 것이요. 찬 이슬은 자식의 눈물이 땅에 내린 것이로다. 서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구절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짧은 두 마디 안에 돌아가신 어버이를 그리는 자식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화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문득 굴길 속으로 사라지신 아버님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서화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윤서방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산이의 중얼거림을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서방의 눈이 반짝이더니 그는 서화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인, 방금 저 아이가 뭐라 했소? 다시 한번 말하게 해보시오.
서화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서방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화는 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산아, 아까 그 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산이는 고개를 들어 누님을 바라보다가 이내 담담하게 다시 읊었습니다. 흰 구름은 아버님 그리워 하늘을 떠도는 것이요. 찬 이슬은 자식의 눈물이 땅에 내린 것이로다. 윤서방은 무릎을 탁 치며 사랑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붓을 집어 들더니 산이의 구절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문의 핵심 구절로 삼아 나머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서화는 마당에 선 제 사랑채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쓰리고 아렸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생원 댁에 제문을 전달하고 돌아온 윤서방은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생원께서 탄복하셨다지 뭐요. 윤진사댁 아들의 글재주가 비범하다는 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소. 서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마루 끝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하게 느껴지던지 서화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득수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 하나가 소리 없이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서화는 그 잎을 바라보다가 산이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산아. 산이가 고개를 돌려 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님, 내 말 가져갔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서화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서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산이의 작은 손을 꼭 쥐고 함께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마당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고 감나무 잎이 바람결에 하나 또 하나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윤진사댁 안팎으로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서 윤서방과 낯선 사내가 나누는 목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시어머님은 안방에서 귀를 쫑긋 세우며 마음을 놓지 못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서화는 그 낯선 사내가 처음 드나들기 시작한 날부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올 때마다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품에 안고 왔고 갈 때마다 윤서방의 얼굴에는 기대감으로 붉어진 홍조가 가득했습니다. 하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 하나가 다른 하인에게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서화의 귀에 들렸습니다. 저 사내가 대체 누구길래 저리 자주 드나드는 게야. 들리는 말로는 어느 산골에 금맥이 흐른다는 둥하며 서방님을 꼬드긴다 하더구먼. 서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방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방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가 품속에서 꺼내다 흘린 종이 한 장이 방바닥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서화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지고 접힌 자국이 가득한 그 종이에는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산 일대의 광맥을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 문서였습니다. 서화는 글을 다 읽지는 못했으나 커다란 숫자들이 즐비한 것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서인지는 몰라도 좋지 않은 일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서화 곁에 앉아있던 산이가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롱불빛의 종이를 가까이 들이밀자 산이의 눈이 숫자들 위를 빠르게 훑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종이 위의 숫자들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종이 위 숫자 몇 개를 짚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안 맞아요. 누님. 서화가 몸을 낮추어 산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뭐가 안 맞는다는 게냐, 산아. 산이는 손가락으로 종이 위쪽의 숫자를 짚었다가 아래쪽의 숫자를 짚었습니다. 이게 이것보다 훨씬 커요. 근데 여기서는 작아요. 이상해요. 서화는 산이가 가리키는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투자 원금으로 적힌 숫자와 예상이익으로 적힌 숫자 사이의 비율이 도무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산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서화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가 숫자만 보고도 이 문서의 허점을 짚어냈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기 문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방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서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어젯밤에 방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보았습니다. 무슨 투자 문서인 듯 하던데 부디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힌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서방은 서화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부인이 알 바가 아니오.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칠 수가 없소. 황금산이나 다름없는 곳이라 하니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소. 서화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산이가 그 종이의 숫자들을 보고 맞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 하시더라도 한 번만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이 집 살림이 걸린 일이 아닙니까? 윤서방은 피식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부인은 쓸데없는 걱정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쓰시오. 이번에 큰 돈을 벌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이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윤서방은 종이를 품에 넣고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히는 것이 이런 기분인가 싶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득수가 그 광경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이는 서화의 치마폭을 잡고 사랑채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누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화는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 머지않아 큰 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 바람이 닥치기 전에 산이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윤진사댁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광산 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기꾼 사내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고 집 문서를 담보로 빌린 막대한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산이의 말을 귓등으로 흘린 대가가 이토록 혹독하게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이내 쾅쾅 발로 차는 소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서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잠든 산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산이가 눈을 비비며 누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화는 산이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윤서방이 창백한 얼굴로 방문을 열자 마당에는 어느새 빚쟁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윤진사댁 주인장 나오시오. 당장 빚을 갚든지 집을 내놓든지 하시오. 관가에서 이미 압류 결정이 났소. 빚쟁이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서슬이 퍼러었습니다. 윤서방은 마당으로 나가 두 손을 모으며 사정했습니다. 여보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반드시 갚겠소. 이 집안 어른들 체면을 봐서라도 며칠만 말미를 주시오. 그러나 빚쟁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인들을 밀치고 거침없이
안채로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마구잡이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개장롱이 마당으로 나뒹굴었고 놋그릇 꾸러미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쌓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자개장롱, 내 놋그릇.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내려놓지 못해. 시어머님이 빚쟁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그들은 매몰차게 시어머님을 밀쳐냈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살림살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방마님의 위세는 흙먼지 속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짐을 챙겨 대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난리통의 자신들까지 피해를 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득수만이 마당 한편에 꿋꿋이 서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득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갈 곳이 없는 늙은 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서화와 산이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득수의 눈은 마당 구석에 웅크린 서화와 산이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화는 산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마당 구석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웅크렸습니다. 아우성과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부서지고 쏟아지는 살림살이 소리가 뒤엉켜 귀를 찔렀습니다. 산이는 누님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빚쟁이 하나가 집문서와 각종 서류들을 한 아름 안고 나오다가 그중 찢어진 종이 몇 장을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쓸모없는 것들이야. 그냥 버려. 빚쟁이는 그 종이 조각들을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날려 마당 이곳저곳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서화의 품에 안겨있던 산이가 고개를 빼꼼히 들더니 몸을 비틀며 손을 뻗었습니다. 산이의 작은 손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그 종이에는 희미한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진사댁 마지막 남은 변두리 땅에 떼한 문서 조각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쓸모없다며 발로 밟고 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님, 이거요. 산이가 그 종이 조각을 서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서화는 그것을 받아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왜 챙겨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산이가 건네는 것이라면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종이 조각을 치마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윤서방은 빚쟁이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사색이 된 얼굴로 마당을 헤매고 있었고 시어머님은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눈에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처마 끝을 울리던 밤이었습니다. 윤진사댁은 이미 텅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쓸어간 자리에는 먼지만 가득했고 주인 잃은 방들은 찬기를 품은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다 떠났고 마당에는 부서진 장독 조각과 헤어진 집신 한 짝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알부자 소리를 들어온 윤진사댁이 한순간에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라곤 사랑채 한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윤서방과 안방 아랫목에 드러누운 시어머님뿐이었습니다. 득수는 마당 한편에 쪼그려 앉아 꺼져가는 화로의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산이를 등에 업고 부엌에서 마지막 남은 쌀 몇 줌으로 죽을 쑤었습니다. 솥안에서 묽은 죽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적막한 집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서방은 죽 그릇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고 시어머님은 눈을 감은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서화는 묵묵히 산이의 입에 죽을 먹이며 그 무거운 침묵을 견뎌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서화가 산이를 재우고 막 눈을 붙이려는데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촛불을 들고 서화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서화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화야, 들어라.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너와 저 아이는 이 집을 나가거라. 서화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기색을 내보이지 않으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까? 시어머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것이 다 저 아이 때문이야. 저 아이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불운이 끊이지 않았어.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어디로 가든 내 알바 아니다. 서화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바닥에 짚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차라리 저 혼자 내치십시오. 산이는 아직 어립니다. 이 추위에 내보내시면 아이가 얼어 죽습니다. 제발 산이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시어머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말 말거라. 내일 아침까지다. 촛불이 흔들리며 시어머님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길게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서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윤서방을 찾아가 한 번만 더 어머님을 설득해 달라 부탁해 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화의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집에서 서화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화가 고개를 돌리자 산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산이는 이불 위에 앉아 누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또렷하던지 서화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님, 나 때문이에요. 그 한마디가 서화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서화는 재빨리 산이 곁으로 다가가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산아. 절대 아니야. 누님이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간다. 우리 둘이 같이 가는 거야. 알겠지? 산이는 아무 말 없이 누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화는 산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이 집을 나서야 합니다. 갈 곳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아이만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화는 치마 안쪽에 숨겨둔 땅 문서 조각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그 느낌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 문풍지를 흔들었고 호롱불이 가물거렸습니다. 그러나 서화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 긴 밤이 지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서화는 산이를 깨웠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서화의 눈 아래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화는 남아있는 낡은 옷까지
몇 벌을 보따리에 싸고 산이의 소못 고름을 단단히 여며 주었습니다.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이 방에 들어오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문풍지가 뜯어진 골방, 식은 보리밥 한 그릇, 그리고 산이의 작은 숨결만이 온기였던 그 첫날 밤이, 그 이후로 버텨온 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던 날도, 장독을 혼자 옮기다 손에서 피가 배어나던 날도, 윤서방이 산이의 구절을 빼앗아 가던 저녁도 모두 이 좁은 방에서 버텨낸 것들이었습니다. 서화는 입술을 꾹 깨물고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서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뺨을 에이듯 파고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성애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어붙은 땅이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님은 대청마루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서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서화는 마루 앞에 멈춰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신세 졌습니다. 시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서화는 사랑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산이가 서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화는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득수가 허겁지겁 달려나왔습니다. 득수는 숨을 헐떡이며 서화 앞에 서더니 품속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 서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마님, 이거라도 가져가십시오. 변변찮지만 며칠은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요. 보자기 안에는 말린 곶감 몇 알과 누룽지 한 덩이, 그리고 작은 엽전 몇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득수가 밤새 몰래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서화는 그것을 받아 들고 고개를 들어 득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득수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늙은 행랑아범이 자신의 품삯을 털어넣었다는 것을 서화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범, 고맙소. 득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 늙은 몸이 짐이 될지 모르지만 두 분만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평생 남의 집 살림만 했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득수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셋은 윤진사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삐걱 개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세 사람의 등을 밀었습니다. 서화는 산이의 손을 잡고 앞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갈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치마 안쪽에 숨겨둔 땅 문서 조각에 적힌 지명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마을에서 반나절쯤 걸리는 산 중턱 어딘가였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버려진 땅이라 들었습니다. 허나 그 땅이라도 있으면 움막 하나쯤은 지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화는 그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사각사각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길은 멀고 추위는 매서웠지만 서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이가 걸음을 맞추며 누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님, 우리 어디 가요? 서화는 산이를 내려다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올 줄은 서화 자신도 몰랐습니다.
우리 집 찾으러 간다, 산아. 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누님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득수는 두 남매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저 두 분이 가는 길에 하늘이 함께하기를. 찬바람 속에서 세 사람의 발자국이 하얗게 내려앉은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서화는 산이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눈을 헤치며 걸었고 득수는 그 뒤를 따르며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길은 갈수록 가팔라졌고 찬바람은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산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누님의 손을 꼭 잡고 걸었지만 작은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질 때마다 서화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서화는 걸음을 멈추고 산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산이의 무게가 등을 짓눌렀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숨이 차오르고 손발이 고바들었습니다. 득수가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잠깐 쉬어 가십시오. 이 늙은 다리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요. 서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다란 바위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산이를 등에서 내려 무릎 위에 앉히고 소못 자락으로 꼭 감싸 안았습니다. 산이의 코끝이 새빨개져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화는 두 손으로 산이의 볼을 감싸 천천히 녹여주었습니다. 산이는 누님의 손이 닿자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하던지 서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득수는 바위의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집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산 중턱쯤 되면 바람이 덜할 겁니다요. 서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시 산이를 등에 업고 걸음을 옮기려는데 산이가 갑자기 서화의 등 위에서 몸을 뒤틀더니 앞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누님, 저기 연기 나요. 서화가 고개를 들어 산이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 사이 어딘가에서 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라기보다는 수증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이가 등에서 내려달라며 버둥거렸습니다. 서화가 내려주자 산이는 앞장서며 눈밭을 헤치고 뛰어갔습니다. 득수가 뒤를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추위도 모르는가. 참으로 신기한 아이입니다요.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자 작은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물이 얼지 않았고 그 위로 흰 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서화가 손을 뻗어 물에 손가락을 담가 보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온기가 손끝에서 팔 위로 퍼져 올라왔습니다. 서화는 두 손으로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맑고 달았으며 마시는 순간 오한으로 굳어있던 몸속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득수도 물을 받아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보통 물이 아닙니다요. 마시고 나니 속이 뜨뜻해지는 것이 꼭 약을 달여 마신 것 같습니다요. 이런 물이 이 산 중에 있었다니. 산이는 두 손을 모아 물을 받아 마시더니 두 뺨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바위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눈을 손으로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화는 산이 곁에 쪼그려 앉아 함께 눈을 걷어냈습니다. 눈 아래에서 짙은 초록빛 풀들이 군데군데 돋아나 있었습니다. 서화는 풀 하나를 조심스럽게 뽑아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님께서
약재를 다루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뿌리가 붉고 향이 진한 것이 분명 귀한 약초였습니다. 아범, 이것이 무슨 약초인지 아시오? 득수는 허리를 굽혀 약초를 들여다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작은 마님, 이것은 환기가 아닙니까요? 기력을 돋우는 데 쓰는 귀한 약재입니다요. 이런 것이 이 깊은 산 중에 이렇게 지천으로 자라고 있다니 이거 참으로 대단한 곳입니다요. 서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약수터 주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치마 안쪽에 숨겨두었던 땅 문서 조각을 꺼내어 그 위에 적힌 지명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쓸모없다며 발로 걷어차던 그 문서 조각이 가리키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서화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산이가 이 누님을 또 한 번 살렸습니다. 서화는 문서 조각을 치마 안쪽에 다시 깊이 집어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겠습니다. 이 약수와 이 약초가 두 남매의 새 출발이 될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산중턱에도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득수가 나무를 베어 지은 작은 움막은 허름했지만 세 사람이 몸을 누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서화는 그 움막에서 산이와 함께 찬바람을 버텨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었지만 아침마다 약수터에서 물을 떠 마시면 온몸에 기운이 돌았고 땅 위로 새싹이 돋아나면서 눈 아래 숨어있던 약초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화는 어릴 적 어머님께서 약재 다루시던 것을 떠올리며 약초를 조심스럽게 캐고 다듬었습니다. 캐는 약초를 씻어 말리고 다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서화의 손은 또다시 거칠어졌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명령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서화에게는 하늘과 땅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산이는 언제나 서화 곁에 쪼그려 앉아 약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약초 뿌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것은 쓴맛이 나는 것이고 저것은 단맛이 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서화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산이의 말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은 봄이 한창 무르익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나무를 하러 올라온 나무꾼 하나가 우연히 약수터 곁을 지나다가 김이 피어오르는 바위샘을 발견했습니다. 나무꾼은 목이 말라 물을 한 모금 마셨다가 그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기침이 씻은 듯이 가라앉은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마을로 내려가 이 신기한 물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호기심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약수터 곁에 자리 잡은 서화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찾아온 것은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여러 해째 무릎이 시려 걷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서화는 노인에게 약수를 마시게 하고 무릎에 좋다는 약초 뿌리를 다려 드렸습니다. 사흘 뒤 노인이 다시 산을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펴고 걸어왔습니다. 젊은데 이게 어찌 된 일이오? 10년 묵은 무릎 통증이 이틀 만에 씻은 듯 나았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노인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화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약수의 기운이 좋은 것이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또 오십시오. 그러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무릎이 나은 노인의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지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던 안악, 등창이 낫지 않는 사내, 밥을 못 먹어 기력이 쇠한 아이까지 약수터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맞이하며 약수를 나눠주고 그에 맞는 약초를 골라 다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눠주었지만 사람들이 억지로 두고 가는 엽전과 곡식을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이의 역할이 남달랐습니다. 어느 날 배가 몹시 아프다는 아이를 안고 올라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서화가 어떤 약초를 써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산이가 옆에서 약초 꾸러미 중 하나를 집어 서화에게 내밀었습니다. 누님, 이거요. 서화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산이가 고른 약초를 다려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이튿날 그 어머니가 떡 한 보따리를 들고 다시 산을 올라왔습니다. 댁, 아이가 그날 밤으로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요. 이 산 위에 이런 분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서화는 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당에 핀 봄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득수는 그 광경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두고 가는 떡이며 엽전이며 곡식이 쌓이면서 세 사람의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움막 옆에 작은 방 하나가 더해졌고 약초를 다듬는 작업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서화는 저녁마다 불을 밝히고 그날 찾아온 사람들의 증세와 쓴 약초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산이는 그 옆에 앉아 서화가 쓰는 글씨를 눈으로 쫓으며 조용히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봄바람이 움막 문틈을 간지리고 약수 소리가 밤새 졸졸 흘렀습니다. 서화는 붓을 내려놓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문턱을 넘어서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화가 약초를 다듬고 있는데 산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지어 관복을 입은 포졸 서넛이 좁은 산길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말을 탄 사내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나을이라 불리는 고을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약수터 주변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재고 따지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득수가 황급히 서화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관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요. 조심하십시오. 서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치마에 닦으며 사또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가 서화의 치마폭을 잡고 올라오는 일행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약수를 뜨러 올라오던 마을 사람 서넛도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사또는 말에서 내려 약수터 주변을 천천히 걸어 둘러보았습니다. 발로 땅을 툭툭 밟아보기도 하고 약수가 솟아오르는 바위 틈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화 앞에 서서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요? 서화는 고개를 숙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이 땅의 문서가 제 손에 있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여인네가 무슨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오. 관아에서 확인하기로는 이 일대 땅은 임자 없는 버려진 땅으로 되어 있소. 관에서 귀속하려 하는데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서화는 치마 안쪽에서 오래 접혀 있던 문서 조각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이 땅의 문서입니다.
윤진사댁 소유였으나 빚 정리 과정에서 넘어온 것으로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찢어지고 낡았으나 내용은 분명합니다. 포졸 하나가 문서 조각을 받아 사또에게 건넸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펼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서는 찢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지명과 인장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서라면 관에서 귀속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찢어져 있소. 전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니 온전한 문서라 보기 어렵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화의 치마폭을 잡고 있던 산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산이는 사또를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그 문서 아랫부분에 산 경계가 적혀 있어요. 저 바위에서 이 샘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내려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4~5살 배기 아이가 문서의 내용을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산이의 말대로 찢어진 문서 아랫부분에 경계 표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아뢰겠습니다. 이 댁은 이 산의 터를 잡은 뒤로 약수와 약초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땅이 없었다면 소인의 늙은 어미도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디 이 땅을 이 댁에게 돌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나섰습니다. 사또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다가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가 있고 백성들의 증언이 있으니 이 땅의 소유권은 이 여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겠소. 앞으로 이 땅에 대해 관해서 다시 문제 삼는 일은 없을 것이오. 서화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사또는 말에 오르기 전 잠시 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이는 사또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말에 올라 포졸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자 득수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화는 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이가 고개를 들어 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의젓하던지 서화는 그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산아, 내가 또 누님을 살렸구나. 소문은 산 아래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약수터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의 소유권을 사또가 직접 인정했다는 이야기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화는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날 오후 산 아래쪽에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을 때 서화는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윤서방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님은 예전처럼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기울면서 살림살이도 많이 줄어든 것이 옷차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그 눈빛으로 약수터를 훑어보더니 이내 서화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서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시어머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어머님은 대답 대신 약수터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얘야, 잘 됐구나. 내가 내쫓지 않았으면
이런 곳을 찾지도 못했을 게야. 그러니 내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서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본론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땅이 원래 윤진사댁 땅이었다는 것은 너도 알지. 아무리 빚정리를 했다 해도 피부치 없는 며느리에게 넘어갈 땅은 아니야. 어서 이 자리를 내놓거라. 서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땅의 문서는 제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또 나으리께서 이미 이 땅의 소유권이 저에게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사또가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 마당 한편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인의 무릎을 낫게 해준 것이 소문이 나면서 이날도 약수를 들어 올라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직접 지켜봤습니다요. 사또 나으리께서 직접 이 댁의 땅 문서를 확인하시고 소유권을 인정하셨습니다요. 이 댁이 없었다면 소인의 어미도 아직 자리에 누워 계셨을 것입니다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서화 곁에 섰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윤서방은 그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화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득수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전이라면 주인마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을 늙은 행당 아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득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큰마님, 작은마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당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소인은 이제 작은마님 곁에 있겠습니다. 시어머님은 득수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먹이고 재워줬더니 이제 와서 그 주인을 배신해. 득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큰마님, 소인을 먹이고 재워주신 것은 맞습니다요. 그러나 작은마님과 산이를 엄동설 안에 내치신 것도 사실입니다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님은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이내 산이를 향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산이는 서화의 치마폭을 잡고 시어머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산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두고 보자.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라. 시어머님은 그 말을 남기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윤서방이 그 뒤를 쫓아 내려가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방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님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서화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이가 서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화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약수터 곁에 처음 지었던 허름한 움막은 어느새 반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약초를 말리는 덕장이 들어섰고 약수를 뜨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되었습니다. 서화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득수는 허리가 많이 굽었고 머리카락도 반백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마당을 쓸며 두 남매 곁을 지켰습니다. 산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어깨가 넓고 눈빛이 깊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빛나던 그 눈빛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산이가 17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사또가 직접 약수터를 찾아왔습니다. 사또는 10여 년 전 어린아이가 찢어진 땅 문서의 경계를 읽어내던 그 눈빛을 한시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산이의 재능이 얼마나 자랐는지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서화 앞에 서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산속에 묻어두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요. 내가 직접 조정에 천거하겠소. 이 아이의 재주는 이 산중에 있을 그릇이 아니요. 서화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산이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나으리의 뜻은 감사하오나 산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뜻은 어떠하냐? 산이는 잠시 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누님이 여기 있다. 산이는 사또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기회를 주신다면 제 힘으로 길을 내겠습니다. 그해 가을 산이는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서화는 시험장 밖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득수는 그 곁에 쪼그려 앉아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저 아이를 외면할 리 없습니다요. 작은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저 아이는 반드시 빛을 냅니다요. 서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꼭 맞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오늘 밤 저 아이 곁에 있어 주십시오. 날이 밝고 시험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서화는 산이를 찾았습니다. 산이가 보였습니다. 서화는 달려가 산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산아. 산이는 누님의 두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누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님, 장원입니다. 그 한마디에 서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득수도 주름진 얼굴을 감싸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서화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아이가 결국 빛을 냈습니다. 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산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서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비탈길 위 가마 안에서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던 16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그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찬 골방에서도 도둑 누명을 쓰던 날에도 엄동설 안에 쫓겨나던 날에도 산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산이가 서화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누님, 이제 제가 누님을 지키겠습니다. 서화는 눈을 뜨며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듬직하던지 서화는 그만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는 얼굴이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봄볕이 두 남매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득수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빛을 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야담과 설화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